자, 안녕하십니까. 강의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거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1조에 있어가지고 법원을 이제 처음 공부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 보니까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그 다음에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죠. 근데 조리는 거의 뭐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없으니까 법률하고 관습법에 포인트를 두시면 되는데, 요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만드는 것도 여기 포함된다. 대법원에서 만드는 것도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하다못해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것도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여기에 포함된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조약도 포함이 된다. 뭐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헌법에 있는 건데 요것도 포함된다. 여하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문법의 총칭이다. 이제 요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 요거 적어 보시죠. 혹시 몰라가지고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실질적 의의 민법이라고 그럽니다. 실질적 의의 민법. 그러니까 성문법의 총칭이라는 말하고 실질적 의의 민법하고는 똑같은 말이에요. 아마 제가 저번 시간에 요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몰라가지고요. 그러면 실질적이라면 형식적인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요 국회가 만든 거 있죠. 요거를 우리가 형식적 의의 민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적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는 더 이상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죠. 그 다음에 법원조직법 8조가 간혹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당해 사건에 한해서는 기속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는 법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법원조직법에 보면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는 기속력이 있다. 뭐 요게 이제 조문이 있었죠. 요거 간혹 이제 출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습법은 첫 번째는 이제 개념이 출제가 되겠죠. 오랫동안의 관행이 있어야 되고 그게 법적 확신까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요게 없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요거를 사실인 관습이라고 한다. 사실인 관습은 우리가 저 뒤에 106조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의사 표시를 해석할 때 우리가 이제 써먹는 거라 그랬죠. 그런 거고.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는 관습법하고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구별이 된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포인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관습법이 더 이상 헌법에 위배되면은 이 관습법은 써먹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게 남녀평등, 여성도 이제는 종중원이 될 수 있다. 그거 우리가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 직권조사 사항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법률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이 있다. 뭐 그런 것들, 요런 것들이 이제 제법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한 10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때까지 기출문제를 잠깐 보면은 1번에 있는 문제는 5번의 판례는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서 보는 판례라 그랬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요거는 물권법에서 어차피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면은 2020년도 문제가 굉장히 희한하게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 2번 그 지문은 헌법 지문입니다. 헌법의 기본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되느냐, 이게 틀렸거든요. 오른쪽에 해설을 보시면은 예외적으로 그런 게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제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2조 신의성실의 원칙, 저 뒤에 103조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 조항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103조 같은 거는 반사회 질서다. 그럼 어떤 게 도대체 반사회 질서냐? 어떤 게 신의성실이냐?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우리가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을 원용해가지고 요거를 해석할 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이 직접 적용될 수가 없고 이런 민법상의 이런 일반 조항을 통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요게 이제 헌법학자들의 이야기예요. 민법에서는 이거 공부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뜻밖에도 2020년도에 문제를 냈고요. 그거를 또 정답으로 냈어요. 옳지 않은 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수험생들이
학생들이 당황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4번 같은 것도 교수님들이 전혀 논의하지 않아요. 제가 이때까지 모든 그 민법 총칙 기출문제를 거의 다 제가 섭렵을 했는데 요 4번 같은 지문은 처음 봅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기 이제 조약이 우리가 이제 법률하고 동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조약 이전에 뭐 우리가 이미 민법이 있고 뭐 상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런 법이 일종의 옛날 법이죠. 구법이고 이제 우리나라가 뭐 조약에 가입했으면 이게 일종의 신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법과 신법이 저촉할 때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신법이 적용되거든요.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5번의 4번 지문도 특이한 지문을 냈습니다.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 3번, 5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가 있는데 2번이냐 4번이냐 요거 가지고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면 2번에 분묘기지권, 요것도 물권법 판례하고 겹치는데 어찌됐든 민법 총칙에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관습법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앞으로도 인정될 수가 있죠. 장사법이 만들어졌지만은 요건이 갖추면 얼마든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뭡니까? 2번은 틀렸다는 이유고. 그 다음에 그 해설이 좀 묘하네요. 장사법 제정 이후에 성립된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 지금 보니까 그렇네. 해설 고치십시오. 해설 2번에 보면 그거는 요날 만약에 장사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요게 2001년도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요날 이후에 이제 성립이 되면은 요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옛날부터 인정된 분묘기지권은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 지금 해설이 조금 지금 보니까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장사법 제정 이후에 성립된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그 4번의 4번 지문이 이거죠. 법원조직법 8조입니다. 요거 자체를 물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의 4번 지문은 물권법 첫 번째 나오는 조문이죠. 185조인데 나중에 물권법에서 어차피 하고, 그 다음에 5번의 5번도 엄청 어려운 판례입니다. 요것도 나중에 요거 사실인 관습 요때 할 때 공부해야 될 판례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사실인 관습할 때 요 판례 봐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판례인데 이것을 법원하고 연결해 가지고 또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5번 문제는 5번 판례를 모르시더라도 1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 중에 하나 정도는 또 모르는 지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6번의 4번 지문,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권리이냐 아니냐. 요거는 우리가 저 뒤에 민법총칙, 저 뒤에 물건 파트에서도 이 판례가 나오고, 물권법에서도 이 판례가 나옵니다. 어차피 나중에 보는 판례예요. 지금 모른다고 하셔도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 넘어오시면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이 파트인데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형성권이라는 게 요게 2,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형성권을 우리가 법률행위 관점에서 보면 단독행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형성권의 개념이 뭐냐 뭐 이런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형성권에는 어떤 사례가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형성권은 법의 규정이 있어야지 인정이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이 14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어려운 거는 오른쪽에 둘째 줄 5번. 한글로는 청구권이라고 돼 있는데 해석을 해보면 형성권인 권리가 있는데 요거는 물권법에서 우리가 다 공부합니다. 지금 뭐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권리행사기간과 방법이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법총칙 제일 마지막 시간에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을 비교하는데 그때 공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은 그냥 맛배기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거기 이 기출문제는 뭐 다 풀 수가 있거든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형성권에 관한 문제가 많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전체를 여러분들이 1회독 하고 난 뒤에 이 부분을 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부 판례 공부라 그랬죠. 근데 판례가 너무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 중에서는 부수적 의무가 발생하는 근거가 된다. 요거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뭔가를 설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뭔가 상대방을 보호해야 된다. 뭔가를 알려줘야 된다. 요런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판례를 좀 봤습니다. 요게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외적으로 뭔가를 예를 들면은 변호사 보수라든지 또는 보증인의 채무 같은 거 있죠. 요게 예외적으로 감경이 가능하다 그랬죠.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정말 정의관념에 반할 때는 요런 변호사 수임료, 보증인의 채무 요런 것들이 감경이 가능하다. 요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에 봤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나옵니까? 모순되는 행위를 하지 마라. 모순 행위 금지의 원칙.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판례를 딱 보면은 요거 모순되는 행위 금지구나 해 가지고 사례를 조금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일일이 외운다기보다는. 근데 요거는 예외적으로 모순되는 행위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죠. 요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강행법규에 위배될 때는 오히려 모순되는 행위를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실효의 원칙이죠. 실효의 원칙. A가 B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요렇게 이제 할 때 상대방이 그걸 믿었단 말이죠. 요럴 경우에 이제 A가 더 이상 이 사람의 권리는 행사해서는 안 되죠. 요런 거를 실효의 원칙이라 그런다. 역시 여러분들이 사례를 조금 보셔야 되고 요것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요게 바로 뭐냐? 인지 청구권은 실효의 대상이 아니다. 뭐 그런 것도 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신의성실의 원칙은 직권조사 사항이죠. 뭐 이거는 시험에 단골 문제입니다.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예외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거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를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요거하고 관련해가 꼭 외우셔야 되는 판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죠. 이때 말하는 요 사정은 객관적 사정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주관적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사례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증인이 만약에 퇴사를 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불특정 채무는 해지할 수가 있죠. 요거는 이 사람이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니까 요거는 해지가 가능한데 특정 채무에 대해서는 요거는 해지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되는 이야기고, 자, 기출문제가 어떤 게 나왔는지 잠시 보시면은 24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거기 있는 이제 1번 문제,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니은번의 소멸시효와 관련되는 그 지문이 나왔는데,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요 앞부분에서 다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소멸시효에 가면은 또 관련되는 판례가 나오고, 법인 파트에 가면 또 관련되는 판례가 나오고, 그때마다 판례들이 나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을 1회독 하시면은 저절로 알 수가 있는 판례거든요. 2번에 니은번,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소멸시효하고 제가 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3번에 4번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법인격의 남용에도 적용된다. 요거 법인할 때 우리가 첫 시간에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그 다음 5번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멸시효 파트에서 이 판례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여기 신의성실의 원칙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때마다 조금씩 습득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런 지문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전혀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 뭐 그런 거죠. 나머지는 쭉쭉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페이지 오면은 우리가 사람이 이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태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태아는 포인트가 뭔가니까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다 그래가지고 태아의 경우에 네 가지 경우에 보호가 되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일단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네 가지 중에서도 태아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느냐. 우리 판례는 이거 인정한다 그랬죠. 요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요런 네 가지 권리를 도대체 태아인 동안에 태어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권리들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안 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정지조건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지조건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거 특히 태아는 케이스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태아는 아무래도. 그래서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 연습을 하면 되고요. 그게 지금 27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29페이지 30조 조문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 뭐 그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30페이지 오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의사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근데 요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무효가 된다 그랬죠. 요거는 우리 판례니까 요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위 능력을 조금 공부하다 말았죠. 이 의사 능력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예 행위 능력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너는 혼자서는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행위 능력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9세로 성년이 되는데 요때는 연령 계산할 때는 초일을 넣는다 그랬죠. 여기까지 아마 저번 시간에 조금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31페이지 기출문제 보면은 그 1번에 2번 지문이 있죠. 굉장히 어려운 판례입니다. 요거는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요 의사 능력의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 요거 판례가 굉장히 어려운 판례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 2번에 보면은 어떤 법률 행위가 일상적 의미만으로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가졌을 경우에는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만 의사 능력이 인정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 판례는 굉장히 어려운 판례인데 그런데 이거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3번이 틀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죠. 현행민법은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하여 일반적 보호주의 취한다. 틀렸잖아요. 개별적 보호주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지워버렸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2번 요 의사능력 개념 있죠. 요거 체크해가지고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판례를 출제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객관식 문제 풀이할 때는 이런 거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동시 사망의 경우에도 대습 상속이 인정된다는 판례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케이스 예를 안 했죠. 그냥 이런 판례가 있는데 가족법하고도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다 그랬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시간 끌면 그하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2번 지문에 2번은 무엇을 묻는가 하니까 사람이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사유로는 사망이 유일하다. 이거 맞아요. 요건 제가 이제 실종 선고할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실종 선고를 받으면은 이때도 이게 사망으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거는 실종 선고도 있네요. 아닙니다. 요거는 사망하기는 하는데 의미가 달라요. 그냥 죽는 거하고 이거 의미가 다릅니다. 요거는 나중에 실종 선고할 때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2번에 있는 2번 지문은 맞습니다. 우리가 뭔가 유일하다 그러면 보통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맞아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3번에 1번하고 2번은 굉장히 묘하게 출제했죠. 1번은 본다가 간주라는 뜻이거든요. 틀렸죠. 추정이죠. 그 다음 2번 태아는 요 네 가지 지워버렸네요. 태아는 네 가지 경우에는 태어난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본다 하고 추정한다를 거꾸로 해가지고 출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4번 지문은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저 뒤에 141조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역시 뒤에 있는 거하고 막 섞여서 같이 출제를 했죠.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은 3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가로 2번 예외.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 부족하니까 자, 지금 A라는 17세 미성년자가 있다. 그 다음에 얘에게는 얘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상대방 C하고 뭔가 계약 같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얘는 판단 능력이 부족하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하라. 지금 이때까지 저번 시간까지 이거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은 첫 시간에는 뭐를 공부하는 거니까 요 미성년자가 뭔가 상대방하고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굉장히 불리하죠. 요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불리하니까. 근데 거꾸로 얘가 의무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권리만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있는 의무가 소멸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런 등등 여러 가지 일정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혼자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굳이 이럴 경우까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한 대여섯 가지, 7, 8가지가 있는데 요거 차근차근 외우셔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씩 봅시다. 34페이지 제일 밑에 다음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 보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 경우에도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어린 애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성년자가 의사 능력이라는 건 있는 거는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1번은 뭐예요? 권리만을 얻는다. 자, 요거는 이런 이야기죠. 상대방 C가 요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물건을 공짜로 주겠다. 정려에 대해서 청약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얘가 정려라는 것은 뭐예요? 얘는 권리만 생기는 거죠. 받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런 거는 혼자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부모 동의를 안 받고 그냥 오케이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금 오른쪽에 1번에 권리만을 얻는 행위. 2번은 또 뭐예요?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라는 것은 요 미성년자가 지금 채무자라는 이야기죠. 이때 얘가 채권자인데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돈을 안 받겠다 좋겠냐 이렇게 면제에 대한 청약을 하는 거죠. 이때 얘가 고맙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도 미성년자는 혼자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이렇게 알아놓으십시오. 아니 선생님 면제는 이거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 채권법에 가보면은 면제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 돼요. 안 받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상대방이 기분이 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는 단독행위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계약의 형태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내가 안 받겠다고 지금 이 사람한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상대방은 거절할 수도 있고 오케이 할 수도 있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면제를 청약하는 거는 계약의 형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 행위도 얼마든지 계약의 형태로 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일방적이죠. 근데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계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퉁치는 거거든요. 근데 합의하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상계 계약을 맺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단독 행위들 계약의 형태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그 참고에 있네요. 단독행위 법률행위를 계약의 형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 나오고 사직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데 일방적으로 사표 던지고 나와도 되죠. 그런데 이때까지 정들었던 관계인데 그래도 좀 뭐하다 그러면 사장님 사표 쓰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청약의 형태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장이 수고했다. 그러면 이제 좋은 관계로 헤어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계약의 형태로 하는 겁니다. 자, 3번에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이게 바로 용돈 조항이죠. 6조.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자, 부모한테서 이 미성년자가 용돈으로 10만 원을 받았는데 이 10만 원을 얘가 쓸 때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는 얘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왜 미성년자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혼자 사 먹을 수 있으며 전철을 혼자 탈 수가 있으며 그게 다 용돈을 쓰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혼자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이제
거기 보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사실은 너무 세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석은 한번 해봅시다. 6조에 보니까 범위를 정하여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1번에 포괄적인 재산 처분 허락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네 미성년자 보고 이 부모가 너 재산 너가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포괄적으로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뭐 그런 거고요. 2번은 그래도 판례니까 요거는 별표 1개 정도는 하십시오. 충분히 출제가 가능해요. 자, 이 미성년자가 그래도 적은 월급이지만 돈 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월소득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법정대리인 동의하는 거는 묵시적으로 하는 게 다 가능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월급 받아가지고 혼자 쓸 수 있다는 거죠. 왜? 법정대리인이 묵시적으로 다 동의를 해준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신용카드를 끌었다. 그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한 거죠.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3번은 옛날에는 이 교수님들이 이거 논의를 좀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합니다. 그러나 뭐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생활비 쓰라고 10만 원 줬습니다. 그럼 생활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그 돈 가지고 유흥비에 썼다는 거죠. 목적에 어긋나게 썼다는 이야기죠. 이런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 취소하면은 너무 법률 관계가 엉망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4번은 뭐예요? 자, 이 법정 대리인이 이제 용돈 쓰라고 5월 1일 날 얘한테 허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법정 대리인이 좀 미심쩍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6월 1일 날 이거를 취소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아직 돈을 쓰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4번에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의 취소의 의미는 철회로 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별거 없어요. 조문 자체만 보시면 됩니다. 자, 4번은 아까 본 6조보다는 중요하죠. 자, 얘가 장사 수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모가 장사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거기 밑줄 하시고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이런 표현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A, B, C 관계에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17세 미성년자인데 이 B가 A에게 영업을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업을 허락한다든지 동의를 한다든지 할 때도 부모는 여전히 법정 대리권은 존재한다 그랬죠. 근데 이 경우에는 법 조문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미성년자인데 성년자로 간주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졸지에 법적으로 19세로 취급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가 19세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때는 영업 허락에 관해서는 얘가 성년자가 되어버리니까 법정 대리권은 소멸한다는 이야기예요. 부모의 법정 대리권은 소멸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법정 대리인이 영업 허락할 때는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하며 일부만에 대해서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학용품 소매 허락하면서 만 원 이상 거래는 내 허락을 받아라. 그러면 얘가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이런 식으로 제한을 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업을 하라 그러면은 그냥 미성년자한테 모든 거를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일부만 제한한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자, 2번에 별표 5개 하시고 요게 이제 시험의 단골 문제죠. 법정 대리권의 소멸.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죠. 따라서 허락한 영업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 자, 근데 그 위에 8조 2항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법정 대리는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제 요런 구조가 앞으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옵니다. A, B, C 이제 미성년자 부모입니다. 얘가 이제 17세입니다. 자, B가 A에게 5월 1일 날 영업을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상대방 C하고 뭔가 거래를 많이 했겠죠. 계약을 체결하고 해가지고 금전 관계가 엮여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부모가 얘가 장사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6월 1일 날 요 영업 허락을 철회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이제 A와 C 사이에는 A는 이제 영업을
영업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죠. 영업 허락이 철회되었으니까 허락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얘가 요 철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 했다는 이야기예요. 부모 말을 지금 안 듣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상대방 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얘가 부모가 영업 허락을 철회했다는 사실을 얘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모르는 경우를 우리가 선이라 그러고 법에서는 아는 경우를 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알면서 부모가 영업 허락을 철회했다는 걸 알면서 얘하고 영업을 하면은 얘는 보호받을 자격이 없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얘는 보호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모르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영업을 계속하면 얘는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물건값 달라고 갔을 때 부모가 와가지고 야 6월 1일 날 이거 철회되었어. 돈 못 주게. 이러면은 시는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모르는 선의자는 보호가 돼야 되겠죠. 이때 우리 법은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8조 2항을 한번 보세요. 법정 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얘가 제3자가 되겠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6월 1일 날 영업 허락을 철회했다. 요 말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대항이라는 말은 주장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는 보호가 되죠. 그럼 얘는 이제 얘한테 가가지고 돈 달라 그러면 얘는 돈을 줘야 되겠죠. 요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차라리 우리 입법자들이 뭐 그 사실을 모르는 얘는 보호된다.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하면 간단한데 일본식 표현을 써가지고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조문이 나오면 아 얘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른다는 거죠. 그럼 모르는데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무엇을 모르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때는 부모가 영업 허락을 철회했다는 것을 모르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밑에 3번 선의의 제3자 보호. 법정 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취소는 요거는 민법에서요. 취소라는 말은 네 가지 경우밖에 쓸 수가 없다 그랬죠. 네 가지. 미성년자, 그다음에 착오에 빠진 자, 사기당한 자, 강박당한 자죠. 근데 여기도 취소라는 말이 있죠. 요거는 철회입니다. 요거 별표 하나 하세요. 요거 간혹 출제가 돼요. 여기서의 취소는 취소가 아니고 법적으로는 철회의 의미다. 요것도 간혹 출제. 다음에 민법이 개정되면은 이거 철회로 바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놓으시라는 거죠. 그게 기억번 제일 밑에 있고요. 자, 넘겨보시면은 니은번 말씀드렸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 A와 B에게 변화가 일어났죠. 영업 허락의 철회라는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영업 허락의 철회. 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 이때 B와 거래한 C가 그 변화한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랬죠.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한다. 위에서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 허락을 취소하였는데 미성년자가 이를 어기고 제3자와 거래하면은 법정 대리인은 영업 허락이 취소되었다는 그 사실을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는데 요게 나중에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가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을 하거든요. 그때 또 볼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리행위입니다. 요거는 우리 어차피 저 뒤에 대리 파트에 117조에 가면 나와요.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A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일을 맡기는 사람을 본인이라 그럽니다. 지금 어떤 사람을 지금 대리인으로 이 사람이 선임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수권행위라고 하거든요. 이제 누군가를 대리인으로 임명하는데 얘가 17세라는 이야기예요. 미성년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미성년자에 대해서 수권이 가능하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C하고 뭔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위는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법률 효과는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권리 의무는 이렇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아무 불리한 게 없죠. 나무 일을 대신해 주는데 얘에게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런 불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나중에 117조에 가면 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라도 얼마든지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나중에 110조 할 때 꼭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죠. 조금 전에 요거 지워버렸는데 미성년자가 이제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멋대로 혼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소하는 거죠. 그러면 A 17세, 그 다음에 B 부모,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C가 있는데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가 뭔가를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사람들은 이제 취소권이 발생하죠. 자, 이럴 경우에는 부모도 취소할 수 있고요. 요 계약을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요 미성년자가 취소하는 거는 이게 법률행위잖아요. 미성년자가 취소권 행사하는 것도 법률행위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부모 동의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취소할 때도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취소할 때는 필요 없다 그럽니다. 이거는 얘가 혼자 취소할까 가능하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판례도 아닌데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게 6번에 있죠.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요거 별표 3개 정도 하시고 미성년자가 취소할 때는 혼자 가서 취소할 수 있다. 미리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사망을 할 때는 뭔가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옷이라도 하나 있죠. 어찌됐든 이때 이제 유언장을 쓸 수가 있는데 17세 외우셔야 돼요. 17살이 안 되면은 유언장도 못 씁니다. 17살이 돼야 돼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는 방법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민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8번은 이게 근로기준법이죠. 요거는 뭔가 하니까 이 부모가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주유소 가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대리권을 행사하는 거죠. 우리 아들 내일부터 와서 일하게 해주세요. 그럼 오케이 그러면은 졸지에 이 17세 미성년자는 내일부터 주유소 가가지고 일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너무 불리하다는 거죠. 이때 부모는 대리권 행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로계약은 얘가 직접 가서 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얘가 직접 가서 주유소 갈 때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지 혼자 가서 해도 되는 건지 그거는 학설 대립이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유념하지 마시고 하여튼 부모는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가 없다. 미성년자가 너무 불리해지죠. 그 다음에 실컷 미성년자가 일을 했는데 또 부모가 가가지고 이제 임금 받아가는 경우 여러분들 그 TV 같은 데 보면은 나쁜 부모들 이런 사례가 좀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안 돼요. 월 임금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에 문제되는 경우 해가지고요. 요거 한 별표 3개 정도 하시죠. 자, 요거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혼자 할 수 없다 그랬죠. 부담부 정려 동그라미 하시고 상대방한테 공짜로 받는데 부담이 있다는 말은 의무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정려를 받는 것은 의무가 발생 안 하죠. 이건 혼자 할 수 있는데 부담부 정려라는 것은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 부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냥 의무하고 비슷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굉장히 물건을 싸게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미성년자가 혼자 못해요. 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의무가 발생하죠. 의무 발생하는 건 혼자 안 내요. 그 다음에 또 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거 경매도 마찬가지죠. 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의무가 발생하니까 미성년자가 혼자 못해요. 마지막으로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성님 뭐 재산이 넘겨오니까 좋은 거 아니냐? 채무도 넘어온단 말이죠.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미성년자가 혼자 못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기출문제는 넘어가는데 거기 1번에 보시면은 작년도 기출문제 보면은 1번 지문은 우리가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기억나실런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앞에서 미성년자 파트를 공부하는데 저 뒤에 140조부터 146조에 가면은 취소에 관한 일반 규정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요거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출제를 많이 한다 그랬죠. 특히 그 145조에 있는 법정 추인하고 엮어가지고 굉장히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지금 그 37페이지에 있는 1번의 1번 지문이 있죠. 요게 바로 법정 추인과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1회도 가면은 나중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굳이 이런 거 일일이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 일단 그렇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 2020년 2번에 2번 지문 있죠. 미성년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거의 친권자에게 정리했다. 이거 이해상반행이죠. 미성년자는 마이너스, 친권자는 플러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등기가 넘어갔는데 이 등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로 추정되느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2번은요. 물권법 판례예요. 우리가 물권법에 가면은 등기의 추정력이 이게 정말 중요한 파트가 나오거든요. 요거와 관련된 판례가 여기서 이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물권법 공부하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그런 것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8페이지 보세요. 그 3번 같은 거, 4번 같은 거, 혼자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찾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감을 잡으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미성년자가 끝났습니다. 이제 또 시험의 보고가 나오네요. 자, 옛날에는 우리가 치매 걸렸다 뭐 이럴 경우에 금치산자라 그랬는데 표현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이제는 피라는 말은 뭐예요? 당한다 이런 뜻이죠. 성년후견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죠. 성년후견을 당하는 사람, 그래서 피성년후견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사람은 치매에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피성년후견인의 대상이 되느냐? 뭔가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뭐 병에 걸렸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 정신적 제약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지속적으로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요거를 지속적 결여라 그럽니다. 그럼 치매 걸린 분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한 21~22시간은 뭐 굉장히 이제 뭡니까? 그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죠. 잠시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는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지속적 결여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아무리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야 돼요. 이 사람 성년후견 당하게, 피성년후견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뭡니까? 요게 포인트가 뭔가니까 본인도 가능해요. 본인.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치매에 걸린 사람도 잠시 자기가 제정신 돌아올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법원에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고요. 그 다음에 친족은 사촌 가지고 막 그렇거든요. 포인트는 뭔가니까 우리가 이제 요런 사람들이 청구 안 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항상 검사는 법에 규정이 있어요. 공익의 대변자라 그래가. 근데 검사가 지금 바쁜데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는 검사를 넣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을 넣어 놓았어요. 우리 민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오는 것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지방자치단체장을 외우시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 법관이 판사가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 근데 이 사람은 판사한테 저는 판사님 죽어도 나는 이거 받기 싫습니다. 막 법정에서 고려고려 가음을 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판사가 보기에는 이 사람 좀 문제가 심각해요. 그럼 판사는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이 사람 피성년 후견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옛날에는 이런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요 사람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진일보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법률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혼자서는 원칙이 뭔가니까 이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치매 걸린 사람이 어떻게 뭔가를 하겠어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시험에 뭐를 많이 내는 거니까 이때 이제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가 후견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후견인이 동의가 있으면은 이 사람 혼자 할 수 있지 않느냐? 요게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별표 5개. 후견인의 동의가 무의미합니다. 후견인이 동의하는 게 치매 걸린 사람한테 후견인이 동의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후견인이 뭐 하라고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여전히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하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취소권이 발생하죠. 이때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대신에 예외적으로 법원에서요, 요 정도는 혼자 가능하다.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잠시 이 사람 제정신 돌아오는 경우 있다 그랬죠? 그럼 편의점 가가지고 자기 일용품 같은 거는 먹고 싶으면 사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는 법원에서 요 정도는 혼자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범위를 정해주면 이 사람 혼자 할 수 있고요. 일용품 같은 거는 예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다. 요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죠.
39페이지 요건이 있는데 그 구조에 보니까 1항 읽어보겠습니다. 가정법원, 이게 이제 전부 가정법원 소관이거든요. 질병, 장애, 노령, 그러니까 정신적 제약이 있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 결여, 요거 외우셔야 되죠.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본인 동그라미 하시고 결혼했다면 배우자, 친족은 사촌까지, 그 다음 등등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일단 제끼시고요. 그 다음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는 말은 요건이 만약에 충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사는 반드시 해야 돼요. 재량이 아닙니다. 요건이 갖추어지면 판사는 반드시 피성년후견을 심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 있다가 아니죠. 한답니다. 이런 것들이 객관식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다음에 2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요거 별표 5개죠. 요거 별표 5개입니다. 본인의 의사 고려해야 된다. 자, 그 밑에 해설 실질적 요건 말씀드렸고요. 둘째 줄 의사의 감정을 토대로 하지만 그 판단은 가정법원의 몫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의사를 법정에 불렀는데 의사는 이 사람 비성년 후견 정도는 아닙니다. 피한정 후견 정도입니다. 이렇게 의사가 감정을 이야기할 겁니까? 근데 판사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이때는 판사 생각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냥 의사의 감정은 판사가 그냥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별표 하나 정도 하시고 법에 규정이 없는데 가족들은 이 사람을 한정 후견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판사가 보기에는 좀 사태가 심각하단 말이죠. 그러면 성년 후견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것도 간혹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요건. 자, 누군가가 청구해야 되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들어가 있고요. 자, 넷째 줄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지는 못하죠. 누군가의 청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사람 말은 한번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본인의 의사 고려. 둘째 줄 자기 결정권을 존중했다. 옛날에는 이런 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등기 미줄하시고 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정법원 반드시 동그라미요. 조금 전에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후견 등기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등기하라고 이제 촉탁을 하면은 이제 등기부에 기재가 되겠죠. 요런 시스템입니다. 넘겨보시고.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1항을 보니까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후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거기 조문에는 그런 게 빠져 있지만. 자, 2항은 뭐예요? 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범위. 요건 뭐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딱 법원이 정해줄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혼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요거는 변경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변경도 가능하다. 그게 이제 3항에 있죠. 누군가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4항, 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법원에서 요거 당신 요 정도는 혼자 해라. 그럼 혼자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용품 구입은 이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자, 1번의 원칙 동그라미 1번 밑줄 있죠.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한 법률행위도 마찬가지다. 이게 별표 5개입니다. 요게 뭐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도 계속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제3법하고 가족법하고 관련되는데 우리 시험에 이걸 내더라고요. 저는 참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법인도 될 수가 있고 법인도 동그라미하고 그러면 이제 법인도 무슨 의료재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옛날에 신격호 회장이 이거 피성년 후견 그 받았지 않습니까? 그 법인도 자기들이 권한을 그 딱딱 그 나누어 가지고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이제 그 간호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법인은 요거 하고 요 법인은 요거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명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우리 시험에 내면 안 돼요. 요거는 가족법이거든요. 그런데 기출 문제를 보면은 우리 시험에 내더라고요. 참 이런 게 가르치는 저희 입장에서도 좀 곤혹스럽습니다. 자, 이번에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1번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한 경우 2항에 변경할 수도 있다. 범위를. 그 다음에 2번에 일용품 구입. 그 다음에 이제 성년 후견이 끝납니다. 자, 이 사람이 상태가 굉장히 개선되었어요. 그러면은 등기부에도 지금 이 사람이 기재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종료될 때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심판을 해가지고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또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요게 지금 11조에 있죠. 역시 본인이 청구할 수 있죠. 가정법원은 본인 등등 누군가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의 종료의 심판을 한다. 가로 1번에 소거표가 없다는 게 별표 1개 내지 3개 정도 하십시오. 자, 그럼 이런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1월 1일 날 성년 후견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 성년 후견 심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5월 1일 날 성년 후견이 종료되었다는 거죠. 그럼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요 사람은 이제 요 날부터 이 사람이 피성년 후견이 아니냐. 처음부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 날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십시오. 국가기관의 취소 있죠. 국가기관에서 하는 취소 있죠. 요거는 소거표가 없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요거는 소거표가 없다. 이때까지 이 사람은 이제 뭡니까? 피성년 후견인이었죠. 이제부터 아닌 겁니다. 이제부터. 그런 이야기죠. 그게 제일 밑에 있어요. 요거 간혹 출제됩니다.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의 효력은 소거표가 없으므로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하는 뭐 이제 종료되었니, 뭐가 뭐 취소되었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전부 소거표가 없는 게 원칙인데 요게요 유일한 예외가 있어요. 미리 알아놓으시면 좋은데 요게 뭔가 하니까 실종선고 취소예요. 실종선고 취소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주거든요. 요거는 이제 예외입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또한 가정법원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한정후견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죠. 411페이지 제일 위에. 그러면 옛날 성년 후견은 종료되었다는 걸 확실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요것도 별표 1개 정도 하시고요. 그래서 요까지입니다. 자, 이쪽 참고. 법원에서 하는 심판은 소거표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자, 지금 하고 있는 부분. 나중에 가면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의 취소 등등 국가기관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실종선고 취소에는 소거표가 있다. 이는 생환한 실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를 인정한 거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 끝났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시험에 낼 때는 이거 비교해가지고 이제 출제할 거 아닙니까? 그럼 피한정 후견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러면 요건은 이게 뭐가 되겠어요? 역시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이게 지속적인 결여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게 그냥 정신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하다. 그 다음에 청구는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본인의 의사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피한정 후견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인데 원칙이 뭔고 하니까 예전과 똑같아요. 예전과 동일해요.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희한하죠. 아니 이거 왜 받았을까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 다수설은요. 원칙은 예전과 동일하다. 이 말은 혼자서 계약 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뭔가 법적인 행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외가 뭔가니까 이제 판사가 요 정도는 당신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요 경우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라. 요렇게 이제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후견인 동의를 받고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위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행위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요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 사람은 원래는 옛날하고 똑같은데 판사가 요 정도는 너는 후견인 동의를 받아라. 요렇게 딱 범위를 정해주면은 이제는 후견인 동의를 받고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위반하면은 이제는 취소의 문제가 생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후견인이 동의를 안 해줍니다. 동의 받아야 되는데 동의 안 해주면 또 이것도 갈 거냐 이야기죠.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또 법원에 가면 돼요. 법원에 가면 됩니다. 법원에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일용품 같은 거 똑같아요. 요것도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자, 한번 봅시다. 12조. 자, 항상 법전 조문을 먼저 보셔야 되고, 자, 1항에 부족이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은, 한정후견의 개시의 경우에 구조 2항, 이게 바로 본인의 의사고려거든요. 준용이라는 말은 법조문을, 다른 데 있는 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때 준용이라 그러죠. 그럼 조문 수를 아낄 수가 있죠. 자, 실질적 요건, 부족, 형식적 요건 똑같습니다. 역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고 누군가의 청구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본인의 의사 고려도 똑같습니다. 등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거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의 뭐냐. 자, 1항에 보니까 요거죠.
요 한정 후견인은 후견인 동의받는 것을 정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1항에 있죠. 1항에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항은 뭐예요?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청구에 의하여. 그 다음에 3항은 뭐예요? 자, 이거 동의해줘야 됩니다. 이거 후견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 안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떡하라는 이야기야? 법원에 가면 된다는 조문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 여하튼 동의 안 해주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가름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럼 법원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법원에서 후견인 동의와 동격으로 너 해라 이런 식으로 허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항. 자, 어겼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끝난 거예요. 뭐 특별하게 밑에 원칙, 그냥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피한정 후견인의 재산행위 능력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니까 혼자서 법률행위 할 수 있다. 본인의 잔존 능력을 존중하는 것이다. 학설 대립이 있다 그랬습니다. 일용품의 구입은 혼자 할 수 있다 그랬죠. 예외,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요거는 판사가 정해준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변경도 가능하다. 그런 말이 있고. 그런데 셋째 줄 후견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은 이때는 법원에 가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위반했을 때 요거죠. 요거. 위반했을 때 취소권이 발생한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료, 역시, 이제 법원에서는 끝났다. 이렇게 심판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상태가 더 악화가 됐습니다. 오른쪽이죠. 피한정 후견이 성년 후견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옛날의 한정 후견은 종료되었다고 확실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요것도 별표 1개 내지 3개 정도 하십시오. 객관식으로는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지워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들도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이 특정 후견이에요. 제 친구들, 변호사하는 친구들, 판사들 만나가지고 제가 이거 특정문 이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들도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스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우리가 자동차 모시는 분, 자동차 모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이어를 하나 우리가 트렁크에 스페어로 싣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평생 그거 써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사람이 약간 어떤 특정 사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가 부동산 사무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할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후견인 한 명 스페어로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후견인을 스페어로 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활용 안 해도 되죠. 나중에 부동산 사무할 때 자기가 혼자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해도 되고 스페어로 둔 후견인을 도움을 받아서 해도 되고 자기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후견은 그런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정한 사무,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좀 뭔가를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잠시 써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게요. 우리가 조금 전에는 여기는 취소 혼자서 못하고 이거 취소권 발생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 지워버렸는데 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안 받으면 취소 생긴다 그랬죠. 근데 요거 제일 큰 특징은요.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 민법에 취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어를 두었는데 이 사람 활용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취소하니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봅시다. 14조 2. 가정법원은 역시 정신적 제약으로 자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라고 말씀드렸죠. 잠시 도움받을 때 또는 부동산 거래와 같은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할 때 역시 누군가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 후견 심판할 때. 그 다음에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게요. 여기서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의 의사 한번 들어본다 그랬죠. 근데 요 피특정 후견인은 나는 절대로 후견 안 받겠습니다. 본인이 반대하면은 판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아까 거하고 차이죠. 요게 또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성년 후견하고 한정 후견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 사람 의사를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러나 이쪽은 더 적극적으로요. 얘가 반대하면은 특정 후견 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 다르죠.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게 지금 2항에 있고 그 다음에 사망도 별표 5개죠. 기간을 정해줘야 됩니다.
받는다. 1년 정도 뭐 이런 거 있죠. 잠시 받는다 그랬잖아요. 또는 사모의 범위, 뭐 부동산 사무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 없잖아요. 피성년 후견하고 피한정 후견에는 이런 거 없죠. 여기 피특정 후견에만 있는 겁니다. 특정 사무, 그 다음에 일시적 후원.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는 굉장히 잘 나오죠. 시험에는. 객관식으로 내기 참 좋습니다. 자, 1번의 실질적 요건, 일시적 후원, 특정 사무 말씀드렸고요. 형식적 요건, 역시 누군가의 청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셔도 되고 3번 별표 5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는 없다. 이 점이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과 다르다. 가로 2번의 내용, 특정 후견의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해주어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등기는 합니다. 굉장히 이게 좀 애매하죠. 굳이 등기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등기는 또 해요. 그렇고요. 자, 넘어보시면 이번에 피특정 후견. 피특정 후견이니 법률행위를 할 때 동의를 받거나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옛날하고 똑같다는 거죠. 잠시 스페어 후견인 한 명 두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특정 후견인은 일시적으로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번에 아까 성년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뭐라고요? 이게 종료되었다는 걸 확실하게 법원에서 해줘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그게 없어요.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 1번에 특정 후견은 기간의 도가 아까 1년 그랬잖아요. 1년 지나면 당연히 종료되는 겁니다. 또 부동산 사무 그랬잖아요. 사무 처리가 종결되면은 특정 후견은 당연히 종료합니다. 심판이 필요하지 않다.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출제는 잘 안 해요. 근데 혹시 어렵게 출제하면 이것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가정법원이 이 상태가 좀 안 좋아졌네요.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럼 옛날 특정 후견은 끝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법정 후견 비교가 있는데 그 저는 뭐 시간 관계상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요거 정리해 놓은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46페이지 기출 문제를 보면은 그러니까 1번에 이 금년도 문제인데 1번에 1번 보세요.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 둘 수 있다. 황당하죠? 이 가족법을 출제했단 말이죠. 이거 맞아요. 맞는데 4번을 보시면 한정 후견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성년 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면 판사는 성년 후견 할 수 있죠. 뭐 어찌됐든 간에 요 청구가 들어왔는데 1로 할 수도 있고 이 청구가 들어왔는데 1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본인의 의사는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죠. 본인의 의사는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는 보면은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년 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4번이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지문을 모르시더라도 4번을 정답으로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1번은 여러분들 시험 치신 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 강의할 때 이거 가족법 이거 잘 안 하거든요. 요거는 반칙입니다, 사실은. 근데 다행히 출제자가 1번을 정답으로 안 했고 4번을 정답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 하면은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칠판 정리 부탁합니다.